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67회차에 들어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프랑스 리그앙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67회차 같은 경우에는 1등 상금이 3번 맥시멈이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약 30억 원 가까이 1등 상금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크리스마스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미경 분석을 촬영하기 위해 마이크를 들게 됐습니다. 모쪼록 크리스마스에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이 선물 같은 분석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 승무패 67회차 같은 경우에는 최종 픽을 마킹하시기 전에 꼭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특히 살롱 코멘트 내용을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읽어보셔서 나만의 독식픽을 조합을 해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승무패 67회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배당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배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초안 개념으로 알아주시고 월요일에 국내 배당이 확정이 되고 결장자 정보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을 해서 최종픽에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월요일 오후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빠짐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도 꾸준하게 축구 프로토 구매픽을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투폴 무자비 풋볼살롱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투폴 무자비 11배부터 4.1배 그리고 최근에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호주 프로축구 역시 풋볼살롱이 꾸준하게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렸는데 이렇게 높은 적중률을 기록을 하면서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이 매 회차마다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프로토 주력 픽과 고배당 픽을 빠짐없이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조합픽 적중 내역들이 풋볼살롱이 일반 구독자분들과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축구토토 승무패 60회차, 62회차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왼쪽 같은 경우에는 60회차에서 3등에 적중이 됐었는데 32,000원짜리 조합픽으로 적중이 됐고 이 오른쪽에 두 개 조합픽 같은 경우에는 축구토토 승무패 62회차에서 4등에 적중이 된 내역들인데 이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폴더 수가 많은데 폴더 수가 많은 조합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 동영상 1부와 2부에서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오픈을 하는 현미경 분석 공통 최종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32,000원짜리 폴더 수가 적은 조합픽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이 폴더스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아까운 이변픽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폴더스를 확 줄여서 독식을 노릴 수 있는 추가 조합픽을 승무패에서 공유를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들이 프로토 조합픽을 직접 조합을 해서 멤버십 카페에 올려주셨던 내역입니다. 이렇게 고수분들이 직접 조합을 해서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해주고 계시고 실제 이렇게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축구 조합픽뿐만 아니라 농구와 배구 타 종목에서도 제야의 고수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합류를 하시면 이렇게 제야의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프로토 승무패 조합픽을 추가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67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브렌트포드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1번부터 2변을 적극적으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최종 픽을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풋볼살롱이 전해드리는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조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폴더스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아까운 픽들은 투폴이나 독식 픽으로 따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자신의 분석과 소신의 일치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투폴 추천과 독식 픽 추천을 활용을 해서 나만의 독식 픽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이전에 맨시티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변을 연출한 바 있습니다. 올 시즌 홈 경기에서 원정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브렌트포드이고, 특히나 홈에서는 실점이 11골이나 감소가 될 만큼 수비 집중력이 상당히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전적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을 상대로 지난 시즌에 1무 1패로 열세에 처했던 브렌트포드이지만 그래도 직전 홈 경기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장기 부상자 외에는 이렇다 할 이탈자가 없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518분의 출전 시간을 소화를 하고 선수들이 돌아왔습니다. 은베우모 선수가 카메룬 대표팀에 차출이 됐고, 이 밖에 덴마크 쪽으로 이 선수들이 차출이 되면서 518분이라는 비교적 적은 출전 시간을 월드컵 기간에 선수들이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토트넘보다 브렌트포드가 좀 더 우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7번이나 나오고 있는 브렌트포드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최다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브렌트포드의 주포 공격수 아이반 토니 선수가 맨시티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줬지만, 최근에 이 토니 선수가 과거의 불법 베팅 혐의가 드러나면서 이 추후에 장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반 토니 선수가 얼마만큼 멘탈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토트넘전에는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토니 선수가 멘탈을 가다듬고 토트넘을 상대로도 좋은 골 감각을 보여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 기간 친선전 성적이 1무 2패로 비교적 좋지 못했던 브렌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차출 인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총 11명이 차출이 됐고, 이 출전 시간 역시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 다음으로 많은 것이 바로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려 3,690분이라는 출전 시간을 선수들이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상당히 심한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핵심 미드필더 벤탄쿠르 선수와 카타르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공격수 히샬리송 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이번 경기 결장이 유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프랑스 대표팀의 일원으로서 결승전에 진출했던 요리스 골키퍼와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아르헨티나의 수비수 로메로 선수가 이번 경기 결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수비적인 공백이 있는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니스와의 평가전에서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됐고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브렌트포드전 선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변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토트넘의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 다음으로 출전 시간이 월드컵 기간에 가장 많았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에 반해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수들이 차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점이 많아지고 있는데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을 했었던 요리스 골키퍼와 수비수 로메로 선수가 결장이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최근에 불안했던 수비가 또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토트넘이 최근에 8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이 실점이 무려
4골이나 됐었기 때문에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있는 토트넘이 또다시 수비 불안감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욱이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홈발을 받는 팀이고 원체 피지컬이 전반적으로 좋은 팀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이 피지컬을 앞세운 압박을 가한다면 토트넘이 굉장히 원정에서 고전을 할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압박 통계인데 이 브랜트포드가 압박에 의한 득점이 4골이나 될 정도로 압박의 효율성이 뛰어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상대팀이 압박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후방 빌드업 체계가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 브랜트포드의 전방 압박이 충분히 먹혀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브랜트포드가 올 시즌 맨유의 4대0 승리, 첼시와 0대0 무승부, 월드컵 직전에는 맨시티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는 등 올 시즌 강팀 킬러의 면모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토트넘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상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은 최근에 중원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이 벤탄쿠르 선수 역시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전력 누수가 심한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토트넘도 믿을 구석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통계는 프리미어리그 세트피스 득점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트넘이 올 시즌 세트피스 코치를 새롭게 영입을 했고, 이 세트피스 스페셜리스트인 페리시치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무려 10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브랜트포드 역시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기본적으로 세트피스가 강한 팀이지만 세트피스 수비력을 놓고 보면은 브랜트포드가 득점도 많지만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7골이나 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충분히 강점인 세트피스를 통해서 재미를 보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토트넘은 세트피스 공격력도 1등이지만 실점 역시 2골로 적기 때문에 확실히 세트피스 지표 면에서는 토트넘이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브랜트포드의 에이스 공격수인 아이반 토니 선수가 과거 불법 베팅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향후의 항소 결과에 따라서 토니 선수가 최대 6개월까지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토니 선수가 과연 얼마만큼 멘탈을 부여잡을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감하게 브랜트포드의 승리 쪽 이변을 노려보려고 했지만 이 브랜트포드가 올 시즌 무승부가 7번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라는 점에서 무승부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1번 경기는 안정적으로 승무패로 지으면서 이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풀럼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휴식기 이전에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덜미가 잡히면서 최근에 공식 경기 2승 3패 2연패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드컵 기간에 친선전을 가졌는데 1승 2무 1패의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스페인 라리가의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친선전을 가지면서 2대1 승리를 거뒀고 경기 감각을 끌어올린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는 홈에서 4승 1무 2패, 원정에서 1승 3무 3패로 홈에서 확실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득점력도 2배가 상승이 되는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풀럼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이 과거의 2020-21 시즌 풀럼이 1부 리그에 있을 때 1승 1무로 우위를 점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풀럼 상대로 4경기 3승 1무의 상대 전적 우위가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주전 중앙수비수 게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수비적인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 총 2명밖에 차출이 되지 않았고 출전 시간이 406분으로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들 중에서 19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월드컵 기간에 체력 소모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풀럼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 6명이 차출이 됐고 출전 시간이 1330분,
8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카타르 월드컵 기간의 체력 소모는 확실히 풀럼이 크리스탈 팰리스보다는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직전 공식 경기 맨유와의 홈 경기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포 공격수 미트로비치 선수가 월드컵에는 갔다 왔지만 월드컵 기간 이전에부터 있었던 발목 부상이 완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마르코 실바 풀럼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미트로비치 선수가 아직까지 완전한 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전 출전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은 조금은 떨어지지만 깜짝 출전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이 경기는 공격수 미트로비치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 기간에 친선전을 웨스트햄과 가졌고 1대1 무승부를 거뒀던 풀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풀럼의 핵심 공격수 미트로비치 선수의 출전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트로비치 선수가 카타르 월드컵 이전부터 발부상 여파가 있었고 이 월드컵 경기 세르비아 대표팀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확실히 미트로비치 선수가 한창 좋았을 때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세르비아가 16강에 오르지 못하는 이변 아닌 이변이 연출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르비아가 굉장히 복병으로 꼽혔던 팀이었는데 결국에는 스위스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이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수모를 겪었고 확실히 미트로비치 선수의 컨디션이 100%가 아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장 최근에 풀럼이 맨시티 맨유전에서 모두 2연패를 당했는데 물론 상대가 맨시티 맨유 강팀들이었지만 이 경기 모두 미트로비치 선수가 결장이 됐었기 때문에 확실히 미트로비치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풀럼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미트로비치 선수가 헤딩, 뚝배기, 제공권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고 풀럼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지만 이 세트피스 공격력의 상당 지분을 미트로비치 선수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트로비치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오픈 플레이뿐만 아니라 세트피스 상황에서 풀럼의 이 창이 굉장히 무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팀은 지난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굉장히 많았던 팀인데 올 시즌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2골로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이 통계처럼 기대 실점 값이 5.59골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 자체는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지만 기대 실점이 5골이나 넘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진짜 실점한 것이 2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력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 크리스탈 팰리스보다 풀럼이 더 많은 선수들이 차출이 됐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가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주전 중앙 수비수 게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게이라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182cm밖에 되지 않아서 중앙 수비수 치고는 굉장히 작은 신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공권의 약점은 있지만 이 게이 선수가 스완지 시티 출신이다 보니까 발 및 패스, 빌드업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게이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후방에서부터 공격을 만들어 나가는 빌드업 과정이 상당히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게이 선수 대신에 톰킨스라는 베테랑 중앙 수비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톰킨스라는 선수는 33살의 이 노장 수비수이고 이 192cm로 게이 선수보다 제공권은 좋지만 이 발밑이 상당히 불안하고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상대의 전방 압박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풀럼이라는 팀이 압박을 전후반 내내 빡세게 가져가는
팀은 아니지만 순간적인 압박 자체가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이 톰킨스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된다면 후방 라인이 불안해질 수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중앙 수비수 게이 선수의 공백이 느껴지면서 이 풀럼의 공격수 미트로비치가 깜짝 출전이라도 하게 된다면 풀럼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체력적인 우위와 홈에서의 좋은 성적, 풀럼의 미트로비치 선수의 출전 여부 불투명을 고려하면 여전히 팰리스의 승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에버튼과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에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패 수렁에 빠져 있고 이 본머스에게만 컵대회 포함 2연패를 당하면서 체면을 구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그래도 홈구장인 구디슨 파크에서는 2승 2무 3패로 원정보다 근소하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이 실점면에서는 확실히 홈에서 실점이 5골이나 감소가 되기 때문에 홈에서만큼은 수비 집중력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울버햄튼과의 상대 전적이 4승 2무 4패로 굉장히 팽팽한데 지난 시즌에 울버햄튼에게 2연패를 당한 바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에게 최근에 상대 전적에 열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수 칼버트 루인 선수가 최근에 또다시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출전 가능성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주전 중앙 수비수인 코너 코디 선수가 울버햄튼에서 임대를 온 선수이기 때문에 울버햄튼과의 경기에는 출전을 할 수 없는 임대 조항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15경기 11골을 넣으면서 최소 득점 공동 2위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 에버튼의 공격력이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는 총 4명이 차출이 돼서 출전 시간이 707분으로 13위에 해당하는 출전 시간을 소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리그 5무로 최다 무자비 3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무자비 면모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무승부도 조금의 가능성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4부 리그 질링엄과의 리그컵 홈경기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가 굉장히 맹활약하면서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울버햄튼에 새롭게 부임을 한 로페테기 감독의 눈길을 끌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로페테기 감독이 과거에 이 세비야를 이끌었던 감독이기 때문에 명성 자체가 있는 감독이지만 공격적인 축구보다는 수비적인 밸런스를 유지를 하면서 점유나 패스를 중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울버햄튼의 빈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적임자인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버햄튼의 최대 약점인 것이 올 시즌 리그 15경기 8골,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 부문 꼴찌를 달리고 있는 공격력이고 원정에서는 0승 2무 5패로 프리미어리그 원정 성적 꼴찌를 달리고 있는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빈공 대 빈공이라는 점에서 저득점 무승부 구미가 가장 당겼지만 묘하게 울버햄튼의 승리 쪽으로 자꾸 손이 가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소 득점 2위, 울버햄튼은 최소 득점 1위 팀이기 때문에 양 팀 모두 공격력이 빈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에버튼이 득점이 1골, 울버햄튼은 세트피스 득점마저도 0골이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오픈 플레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 마무리가 상당히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력은 약한데 골키퍼는 양팀 모두 선방 능력이 좋기 때문에 저득점 무승부까지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고 다만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1골이지만
기대 득점값이 4.08골로 꽤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인 모습은 많은데 골 결정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말이고, 올 시즌 에버튼이 넣은 세트피스 이 한 골이 다름 아닌 코너 코디라는 수비수가 넣은 골인데, 이 선수가 이번 경기에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너 코디라는 선수가 올버햄튼 소속으로 임대를 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올버햄튼과의 경기에서는 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에버튼이 그나마 코너 코디의 뚝배기 한 방이 세트피스에서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도구인데, 코너 코디가 빠지기 때문에 올버햄튼 수준의 빈 공을 세트피스에서 에버튼 역시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또한 코너 코디라는 선수가 에버튼으로 임대를 와서 굉장히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었고, 특히나 에버튼의 또 다른 중앙 수비수인 타코우스키 선수와 함께 좋은 호흡을 보여줬는데, 코너 코디가 빠지게 되면서 에버튼의 수비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에버튼이 최근에 중앙 수비 쪽에 부상자가 많았지만 예리 미나, 마이클 킨, 홀게이트 같은 자원들이 모두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이 선수들이 부상 여파로 결장한 기간이 길었고,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코너 코디보다 상당히 수비적으로 불안한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에버튼이 코너 코디의 공백이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팀 컬러가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는 스타일인데, 가끔 압박 상황에서 이 라인 간의 간격이 너무 벌어지거나 이 중원에서 실책이 나오면서 상대에게 역습으로 허무하게 실점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프리미어리그 역습 실점 통계인데, 에버튼이 역습 실점이 무려 6골이나 되면서 압도적으로 많은 실점을 역습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울버햄튼에 새롭게 부임을 한 이 로페테기 감독이 세비야 시절부터 공격적인 축구보다는 밸런스를 중시하는 이 감독의 성향이고, 울버햄튼이 올 시즌 역습에 의한 득점이 거의 없는 팀이지만 이 울버햄튼의 공격 구성원을 차근차근 놓고 보면은 스피드가 빠른 아다마 트라오레와 이 게데스, 그리고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황희찬까지 이 돌격대장 유형의 선수들이 많고, 이 미드필드 중원 지역에는 롱패스 한 방에 있는 네베스, 누네스, 무티뉴 같은 자원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에버튼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을 감행을 하게 된다면 의외로 굉장히 재미를 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울버햄튼이 다이렉트 스피드가 1.36으로 조금은 느린 편에 속하지만 다이렉트 공격 횟수 자체는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따라서 로페테기 감독이 패스와 점유, 밸런스를 중시하는 운영을 조금 버리고 측면 자원들을 활용한 빠른 역습을 통해서 에버튼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면서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그림을 그려온다면 의외로 에버튼 원정에서 울버햄튼이 승리를 거두면서 감독 교체 효과를 조금은 볼 수도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울버햄튼이 에버튼을 상대로 2연승, 상대 전적의 우위까지 있기 때문에 한번 과감하게 울버햄튼 사이드를 노려볼 만한 매치이고, 이 조금은 불안하신 분들은 양 팀의 공격력, 빈공을 고려를 해서 저득점 무승부까지 받쳐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에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레스터 시티와 뉴캐슬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가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고, 주중에 펼쳐진 3부 리그 MK 돈스와의 리그컵 원정 경기에서도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시즌 초반에 실점이 굉장히 많았던 레스터 시티인데 최근에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올라오면서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홈과 원정에서의 실점을 비교하면 홈에서는 실점이 6실점밖에 없고 원정에서는 실점이 무려
19실점이나 되기 때문에 홈에서만큼은 레스터시티가 좀 더 짠물 수비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뉴캐슬과의 상대 전적이 5승 1무 4패로 굉장히 팽팽한 면이 있고 지난 시즌 역시 1승 1패의 팽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레스터시티가 주전 미드필더인 메디슨 선수가 무릎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메디슨 선수가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직접 공격 포인트를 많이 생산하는 핵심 공격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이 메디슨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레스터시티가 공격력에 문제가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레스터시티는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 총 7명의 선수가 차출이 됐고 982분을 소화를 해서 11위에 해당하는 출전 시간을 소화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레스터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유가 컵대회 포함해서 8경기에서 실점이 딱 한 골밖에 없습니다. 짠물 수비를 그야말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스터시티가 상승세의 원동력으로 수비력 향상을 꼽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도 레스터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5연승의 상승세를 거두면서 최근에 공식 경기가 12경기 9승 3무 무패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그 15경기에서 실점이 11골로 경기당 평균 1실점이 되지 않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아스날과 함께 최소 실점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공격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성적 역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뉴캐슬이 올 시즌 8승 6무 1패로 패배는 딱 1패밖에 없지만 무승부가 6번으로 무자비 면모가 굉장히 다분히 있기 때문에 무승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최전방 공격수 이삭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고 측면의 생 막시망 선수 역시 100%의 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뉴캐슬 역시 한창 좋았을 때의 화력보다는 조금은 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이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 총 5명이 차출이 돼서 출전 시간이 458분으로 굉장히 짧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0개 팀들 중에서 18위에 해당하는 출전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레스터보다도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 따른 체력 누수는 덜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상승세의 두 팀이 만나는 만큼 굉장히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꼴찌로까지 쳐졌다가 최근에 맨시티전 0대1 석패를 제외하면은 공식 7경기 6승 1무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레스터가 최근에 수비가 살아나고 있는데 슈마이켈 골키퍼가 이적을 한 빈 자리를 데니 워드라는 웨일스 대표팀 골키퍼가 서서히 잘 메워주고 있고 프랑스 리강 출신의 중앙수비수 영입생인 바우트 파스라는 선수가 베테랑 수비수 에반스 선수의 공백을 잘 메워주면서 수비 조직력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컵대회 포함 8경기에서 실점이 딱 한 골밖에 없는 레스터의 최근 짠물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1실점 역시 강호 맨시티를 상대로 한 실점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최근에 실점을 하지 않는 단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뉴캐슬 역시 공식 경기 12경기 9승 3무 극강의 모습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실점 지표 역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적은 실점을 하고 있을 정도로 레스터 이상의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 팀의 최근 상승세와 수비 조직력을 고려하면 팽팽한 저득점 무승부 구미도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뉴캐슬의 경우에는 원체 경기력이 좋긴 해도 올 시즌 원정에서 득점력이 다소 감소가 되는 약점이 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바로 뉴캐슬이기 때문에 무승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뉴캐슬이 최근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던 측면 자원 알미론 선수가 월드컵 브레이크 기간에 강제로 휴식을 당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던 경기 감각이 조금은 꺾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알미론 선수 입장에서는 월드컵도 가지 못하고 그냥 휴식을 취하면서 한창 좋았을 때의 폼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 이 리스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핵심 플레이메이커 이 제임스 매디슨 선수가 잉글랜드 대표팀에 차출이 되면서 카타르 월드컵에 동반을 했지만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 경기도 소화를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무릎 부상까지 재발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디슨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레스터 역시 매디슨 선수가 나오지 못하거나 컨디션이 100%가 아닐 경우에는 뉴캐슬의 짠물 수비를 쉽게 뚫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뉴캐슬의 근소한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레스터가 제 아무리 최근에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 시즌부터 세트피스 수비에 문제가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레스터시티의 세트피스 실점이 6골로 적지 않은 세트피스 실점을 하고 있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세트피스 기대 득점이 7골로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세트피스 득점 통계인데 가장 많은 득점인 10골을 기록하고 있는 토트넘의 세트피스 기대 득점이 6.6골인 것에 비해서 5골을 넣고 있는 뉴캐슬의 세트피스 기대 득점이 7골로 가장 높기 때문에 뉴캐슬이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상황은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대 득점값이 7골인데 실제 득점은 5골이 그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트리피어 선수가 처리하는 오른발 세트피스 프리킥이 원체 날카롭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레스터를 상대로 뉴캐슬이 꾸역꾸역 세트피스 한 골을 만들어내면서 짠물 수비까지 나와준다면 뉴캐슬이 근소한 신승까지 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4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사우스햄튼과 브라이튼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사우스햄튼 쪽 이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이 주중 3부 리그 링컨시티와의 리그컵 홈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기간 전에 하센 휘틀 감독을 전격 경질을 했습니다. 하센 휘틀 감독 후임자로는 2부 리그 루튼타운을 이끌었던 네이선 존스라는 감독을 선임을 했는데 이 감독이 지난 시즌 2부 리그 6위를 차지를 하면서 승격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을 시킨 바 있는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이 이번 경기에서 감독 경질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우스햄튼이 최근에 브라이튼과의 맞대결이 2연속 무승부가 나오고 있고 브라이튼과의 상대 전적이 4승 5무 1패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순한 맛으로 무승부를 이변을 가져갈까 하다가 왠지 사우스햄튼의 승리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승패로 갈라봤습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 라비아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것을 제외하면 결장자는 따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 총 2명만 차출이 됐는데 출전 시간이 270분으로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 중에서 가장 적은 출전 시간을 소화를 한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브라이튼보다 하루 일찍 리그컵을 치렀기 때문에 월드컵에 상대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차출이 됐었던 브라이튼보다는 체력적인 우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펼쳐진 3부 리그 찰튼과의 리그컵 경기에서 승부차기 패배를 당하면서 탈락을 했습니다. 브라이튼이 주전 자원들을 대거 투입을 하고도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0대 0으로 승부차기까지 갔고 체력 소모는 체력 소모대로 했는데 승부차기까지 패배를 당하면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중앙 미드필더인 이 맥칼리스터 선수가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월드컵 우승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결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전 수비수 웹서 선수가 결장이 유력하고 최전방 공격수 웰백 선수까지 몸 상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정에서는 실점이 무려 7골이나 증가가 되는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의외로 고전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 총 8명의 선수가 차출이 돼서 1551분의 출전 시간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출전 시간을 월드컵 기간에 소화를 했고, 주중 리그컵에 승부차기까지 가는 체력 소모가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체력적인 우위가 사우스햄튼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액면가로는 경기력으로 보나 순위 면에서 브라이튼의 승리로 몰리는 게 당연한데 이상하게 사우스햄튼 쪽 이변이 끌리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변의 근거를 찾아보자면 사우스햄튼이 최근에 감독을 교체를 했습니다. 2부 리그 루튼타운을 이끌었던 이 네이선 존스 감독을 선임한 사우스햄튼인데 이 존스 감독이 사우스햄튼 전임 감독이었던 하센 휘틀 감독과는 굉장히 다른 색깔을 보여주는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센 휘틀 감독 체제에서는 사우스햄튼이 강팀이든 약팀이든 강건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컬러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이 경기력이 좋을 때는 강팀들도 어려워하는 고점 경기력이 나왔지만 다소 과도한 호전성 때문에 실점 자체가 굉장히 많았던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하센히틀 감독 체제에서 리그 15경기를 치러서 굉장히 많은 실점을 했었던 사우스햄튼의 수비였고 반면에 새롭게 부임한 존스 감독은 사우스햄튼 부임 이후에 3백, 5백 수비를 가동을 하면서 수비 안정화를 1순위로 꼽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단 후의 인터뷰에서도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를 강조를 했을 정도로 사우스햄튼이 시급한 것은 공격보다는 수비 조직력을 가다듬는 것이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 리버풀전에서 1대3으로 패배를 당하면서 이 존스 감독 체제에서도 대량 실점을 한 사우스햄튼이지만 상대가 리버풀이었고 존스 감독 부임 직후였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가다듬기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존스 감독이 과거 루튼타운 시절에 롱볼과 측면 윙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우스햄튼이 브라이튼을 상대로 전방 압박보다는 수비 블록을 탄탄히 하면서 효율적인 롱볼을 활용한 역습을 전개를 한다면 의외로 상당히 브라이튼의 수비를 괴롭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브라이튼이라는 팀은 대제르비 감독 체제에서도 적극적인 압박과 주도하는 공격 축구를 지향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 뒷공간을 많이 노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브라이튼 역시 측면 풀백, 윙백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는 팀이기 때문에 측면 수비 뒷공간이 나올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브라이튼의 루이스 덩크 같은 중앙 수비 자원들은 신장은 굉장히 크지만 발이 느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역습 상황에서 홀로 노출이 되게 된다면 사우스햄튼의 다부지고 빠른 투톱 자원인 채 아담스와 암스트롱 선수에게 실점 위기를 내줄 수 있는 브라이튼의 수비 구조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사우스햄튼의 채 아담스라는 공격수가 직전 리그컵 경기에서 2골이나 넣으면서 골 감각을 끌어올린 것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브라이튼은 핵심 미드필더 맥칼리스테르 선수가 결장이 되고 수비수 웹스터까지 결장이 되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제르비 감독 체제에서 브라이튼이 리버풀, 아스날, 첼시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는 맞불을 놓으면서 강팀 상대로 승점을 굉장히 많이 따냈고 득점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브라이튼은 이렇게 맞불을 놔주는 강팀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만 오히려 자신들보다 체급이 낮은 노팅엄 포레스트 같이 수비를 탄탄히 했던 팀을 상대로는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전을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였던 주중에 3부 리그 찰튼과의 경기에서도 브라이튼이 경기를 주도를 했지만 무득점에 그치면서 결국에 주전자원들을 투입하고도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당한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우스햄튼이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6골로 최다 실점 3위를 달리는 팀인데 브라이튼이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1골로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세트피스 득점 통계인데 브라이튼이 세트피스 기대 득점이 3.83골인 것에 비해서 실제 득점은 1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골이 들어가지 않는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독 교체에 따른 팀 컬러가 보다 수비적으로 변한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브라이튼이 또다시 특유의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게 된다면 의외의 이변 가능성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브라이튼의 공격수 데니 웰백 선수 역시 몸 상태가 불안전하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웰백이라는 선수가 골은 넣지 못해도 등을 지고 연계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웰백까지 결장이 되게 된다면 브라이튼의 공격이 굉장히 답답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양팀 맞대결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과 사우스햄튼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홈 성적 꼴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순한 맛으로는 무승부 이변을 추천을 드리고 사우스햄튼이 모든 대회 12경기 브라이튼 상대로 단 1패밖에 없었다는 천정 면모까지 고려를 한다면 매운맛 이변으로는 사우스햄튼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해외 배당 기준으로 19위 팀과 7위 팀의 대결치고는 배당 자체가 사우스햄튼 쪽이 너무 낮은 점도 수상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 가장 적은 선수들이 차출이 된 사우스햄튼이 체력적인 우위가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도 사우스햄튼이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우스햄튼의 네이선 존스 감독 역시 윙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점에서 브라이튼이 자랑하는 공격적인 풀백 에스투피난, 측면 자원 미토마 카우루, 솔리 마치, 램프디 같이 빠르고 공격적인 윙백과 측면 자원들을 앞세운다면 브라이튼 역시 사우스햄튼의 측면 뒷공간을 공략을 하면서 무난하게 승리까지 그리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5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와 리버풀의 경기인데 아스톤 빌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스톤 빌라의 승리 2변까지 투폴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에메리 감독 부임 이후에 리그에서 2연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월드컵 기간의 친선전 성적이 1승 1무 2패의 흐름을 보여줬고 비아레알과의 평가전에서는 0대1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리버풀과의 상대 전적은 2승 8패로 최근에 리버풀만 만나면 굉장히 약했던 모습이 있는데 그래도 올 시즌 홈구장인 빌라파크에서 4승 1무 2패로 원정에서의 1승 2무 5패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홈에서 거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공격력은 2배 이상 상승이 되고 실점을 10골이나 홈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확실히 홈발을 받는 팀이 아스톤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주전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 선수가 아르헨티나 대표팀으로 월드컵 우승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휴가 차원에서 결장이 유력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수비적인 공백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 총 4명이 차출이 됐는데 이 마르티네즈 골키퍼가 결승까지 올라가면서 출전 시간이 1218분으로 프리미어리그 9위에 해당하는 출전 시간을 소화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맨시티와의 리그컵 16강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 2대3으로 아쉽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비록 패배를 당했어도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았던 리버풀인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올 시즌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1승 2무 3패로 홈에서의 5승 2무 1패보다 확실히 원정에서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정에서는 득점이 무려 14골이나 감소가 되는 리버풀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원정에서의 기복이 나타날 수 있는 리버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측면에 루이스 디아즈나 이 지오고 조타 선수 같이 핵심 공격전들이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있는 리버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수 피르미누 선수 역시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그래도 수비수 반다이크 선수는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 오른쪽 풀백 자원인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질병 회복 여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 총 7명이 차출이 됐고 1788분 프리미어리그 5위에 해당하는 출전 시간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월드컵에 따른 체력 누수는 리버풀이 훨씬 더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월드컵 기간 친선전을 치렀는데 직전 AC 밀란의 4대1 승리를 거두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 이 경기도 이변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이지만 한 팀을 믿으라면 리버풀을 그래도 믿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스톤 빌라는 주전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 선수가 아르헨티나 대표팀으로서 월드컵 우승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휴식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빌라는 백업 골키퍼인 올센 선수가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올센이란 골키퍼 역시 스웨덴 대표팀 이 주전 골키퍼로서 경험이 풍부한 선수이지만 이번 시즌 잉글랜드 무대에서는 딱 2경기만 소화를 했습니다. 컵대회에서 한 경기 그리고 리그에서 한 경기를 소화를 했는데 이 뉴캐슬전 0대4 대패를 당했을 때 4실점을 당했고 리그컵 맨유전에서도 2대4로 패배를 당할 때 4실점을 당했기 때문에 총 2경기에서 8실점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2경기밖에 소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올센이라는 점에서 리버풀의 막강한 공격력을 막아낼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빌라의 에메리 감독이 비아레알 시절부터 압박을 중요시해온 감독이기 때문에 이 골문 뒷문이 불안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압박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상자가 굉장히 많지만 핵심 중앙 수비수 반다이크 선수의 복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월드컵 기간 친선전과 주중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도 이 주포 공격수 살라 선수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제라드 감독 시절부터 이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약점으로 꼽혀온 팀인데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7골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좋지 못한 세트피스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아스톤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반다이크, 마팁 같이 장신의 수비수를 앞세운 세트피스 한 방이 날카롭고 실제 세트피스 득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7골로 최다 득점 2위 팀이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의 약점인 세트피스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것이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홈구장인 빌라파크에서 경기력과 성적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맨시티와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고 최근에 에메리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홈에서 맨유를 3대1로 완파를 했을 정도로 이 특유의 홈 경기력이 있는 아스톤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리버풀은 올 시즌 원정에서 성적이 1승 2무 3패로 떨어지고 특히나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14골이나 줄어드는 리버풀이기 때문에 충분히 빌라가 홈파를 받을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제가 리버풀의 강점이 세트피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리버풀에서 가장 위력적인 세트피스 킥을 구사할 수 있는 알렉산더 아놀드라는 선수가 질병 여파로 이번 빌라전 출전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아놀드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리버풀의 세트피스 위력이 다소 반감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에메리 감독이 빌라에 부임한 이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2연승, 그것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브라이튼이라는 까다로운 강팀들을 상대로 2연승을 거둔 빌라이기 때문에 카타르 월드컵 기간 체력 소모가 리버풀보다 덜했다는 점과 리버풀의 올 시즌 원정에서의 기복과 많은 부상자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변 가능성은 충분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6번 경기는 저는 빌라의 단통 패배로 가지만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스톤 빌라의 승리 2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아스날과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2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직전 울버햄튼과의 리그 원정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고 카타르 월드컵 기간을 맞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월드컵 기간 친선전을 가졌는데 2승 2패로 비교적 좋지 못한 친선전 성적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핵심 공격수 가브리엘 제주스 선수가 월드컵에서 부상을 당하고 돌아와서 장기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아스날의 공격 누수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 총 10명이나 차출이 됐었고 1703분이라는 출전 시간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웨스트햄보다 카타르 월드컵에 따른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웨스트햄과의 상대 전적은 최근에 10경기 기준으로 8승 1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가 있기 때문에 천적 면모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직전 레스터와의 리그 홈 경기에서 0대2 패배를 당하면서 3연패 수렁에 빠진 채로 월드컵 휴식기를 맞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차출 선수들이 총 5명이었고 1064분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10번째에 해당하는 출전 시간을 소화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 역시 결장자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주전 중앙 수비 자원인 주마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이 되고 측면 수비 자원인 크레스웰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이 모로코 대표팀으로 맹활약을 했었던 아구에르드라는 중앙 수비수 역시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무엇보다 최전방 공격수인 안토니오와 스카마카가 나란히 종아리와 발목 쪽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출전 여부가 조금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모예스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출전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지만 이 두 선수가 만약에 출전을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종아리와 발목 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컨디션 자체가 100%가 아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웨스트햄이 올 시즌 리그 15경기 12골밖에 넣지 못하면서 최소 득점 3위 빈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공격 자원들의 몸 상태가 좋지 못한다면 웨스트햄 특유의 빈공이 또다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친선전 기간에 2승 1무의 성적을 보여줬고 직전 풀럼과 1대1 무승부를 거둔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아스날의 최근 월드컵 기간 가진 두 번의 친선 경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스날이 최근에 유벤투스와 평가전을 치렀는데 그 경기에서 0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점유율 74%, 슈팅 숫자 13개 대 4개로 경기를 주도한 아스날이지만 이 무득점에 그쳤고 심지어 유벤투스가 2군 멤버를 가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책골만 2골을 내주면서 아스날이 허무하게 평가전에서 0대2 패배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친선전의 의미였고 유벤투스가 2군 멤버를 가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스날이 13개의 슈팅을 때리는 동안 한 골도 넣지 못한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더 큰 문제가 있는데 현지 시간으로 12월 22일에 비공개로 치러진 친선전이 있었습니다. 2부 리그 루튼타운과 아스날이 친선 경기를 가졌는데 이 경기는 많은 분들이 보시는 토토캔에도 통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비공개로 치러진 경기였기 때문에 정보를 알기 힘들었는데 풋볼살롱이 직접 확인을 한 결과 이 경기에서도 아스날이 7멤버를 대부분 가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부 리그 루튼타운과의 경기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합을 하자면 아스날이 이번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 주포 공격수 가브리엘 제주스를 부상으로 잃게 됐는데 그러한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웨스트햄전에서도 아스날이 제주스의 공백이 느껴지면서 득점을 하는데 의외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아스날이 세트피스 실점이 1골, 웨스트햄은 세트피스 실점이 0골로 양팀 모두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수비력이 가장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수비력뿐만 아니라 공격력도 굉장히 강한데 세트피스 최다 득점 3위에 오를 정도로 세트피스 한 방도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유일하게 세트피스 실점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제주스가 없는 상황에서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이 세트피스에서도 웨스트햄의 강건한 세트피스 수비에 가로막힌다면 이 무승부 가능성도 조금은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변이 나온다면 제가 무승부로 한계를 짓는 이유는 올 시즌 웨스트햄이 프리미어리그 최소 득점 3위 빈공을 보여주고 있고 웨스트햄의 최전방 공격수 안토니오와 스카마카가 나란히 종아리 발목 쪽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 컨디션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소 실점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아스날의 수비진을 뚫기에는 웨스트햄 역시 공격력이 조금은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수비수 살리바 선수가 프랑스 대표팀에 차출이 됐었지만 살리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기를 뛰지 않았기 때문에 웨스트햄전을 앞두고 훈련에 복귀를 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살리바가 정상적으로 출전이 되게 된다면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최근 아스날이 웨스트햄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저득점 무승부가 한계로 보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웨스트햄 역시 수비수 주마 선수와 크레스웰 같은 핵심 자원들의 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비 공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올 시즌 원정에서 현저히 성적과 득점력이 떨어지는 웨스트햄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아스날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약 30억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67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